1세대에 디젤하고 가솔린의 내연기관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NA였죠. 그리고 나서 터보라든가 슈퍼차저라든가 이런 과급이 붙어서 에너지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뭐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의 어시스트까지 들어가서 기본적인 내연기관에 뭔가 어시스트를 해서 내연기관의 효율성과 출력이라든가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준 거를 저는 2세대의 내연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3세대 내연기관은 제가 그토록 좋아하고 늘 나의 드림카라고 말하는 이쪽의 엔진 시스템은 페라리에서 특허를 신청을 했고 특허가 났고 페라리에서 생산을 앞두고 있는 엔진이고, 이쪽에 있는 6행정, 보통의 자동차는 4행정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6행정의 시스템을 쓰는 이쪽은 포르쉐에서 특허를 이미 완료한 엔진입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2년 전에, 한 3년 전이구나. 3년 전에 의선이 형님이, 정의선 회장이 그 당시에 부회장으로 있을 때 내연기관은 포기한다 라는 식으로 언론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전기 자동차 EV로 전환한다라고 목표 설정을 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그 당시에 제가 뭐라 그랬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그걸 왜 그토록 반대를 했냐면, 전기차의 시대, 그 다음에 전기차로서의 자동차의 동력원이 바뀌고 차세대 자동차의 어떤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가거나 뭐 전기차 시대에 대한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부하거나 아닌 건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수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야 할 수도 없는 거고 가서도 안 된다를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내연기관의 사업본부를 해체하고 전기 쪽으로 몰빵한다고 했을 때가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이슈가 터졌을 때였어요. 오일 감소나 뭐 진동 문제나 카본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엔진을 쇼트 엔진으로 교체해주고 막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엔진에 대한 내구성이나 이 엔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엔진에 대한 R&D 투자가 더 방대하게 진행이 돼야 됐었고, 세타2 엔진에 대한 이슈라든가 그 다음에 ABS 모듈에 관한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곧바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처럼 하이브리드나 그 다음에 전기차로 가는 거에 있어서 배터리의 내재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특히 정의선 회장은 결단을 그렇게 했죠.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우리는 전기차에 몰빵하겠다. 그리고 나서 2, 3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와서 하이브리드 엔진이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판매율이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에 무슨 연구를 더 하겠다 어쩌겠다, 그게 곧 내연기관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미 3년 전에 내연기관의 개발 부서를 공중분해 같은 식으로 해체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현대자동차는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로드맵 설정을 잘못한 거죠.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원과 인재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포르쉐에서 6행정기관의 이 엔진 시스템을 특허를 냈어요. 6행정기관.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엔진은 2행정 또는 4행정이에요. 흡입과 동시에 폭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배기와 동시에 압축. 그걸 2행정이라 그래요. 흡입과 동시에 폭발, 배기와 함께 압축.
그걸 시키면서 움직이는 걸 오토바이 옛날 이행정 투 사이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흡입을 하면서 그냥 폭발을 하고 배출을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가스를 압축을 시키고, 이게 이행정. 그 다음에 우리 이행정 오토바이들은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있다가 환경오염의 주범, 이행정이다 보니까 연소가스가 오염물질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 바이크 회사들이 이행정 사이클 시스템을 정말 잘 다시 개선하고 연구를 잘해서 최근에 야마하도 그렇고 뭐 가와사키도 그렇고 스즈키도 그렇고 이행정 사이클의 오토바이 엔진이 나올 확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되게 지금 뭐 선전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와는 현실적으로 조금 괴리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행정들은 뭐냐? 자, 연소실 안에 피스톤이 있죠. 처음에 흡입을 합니다. 피스톤이 밑으로 쭉 내려가요. 그러면서 공기가 들어오고 연료를 뿌리기도 하고, 컴프레션, 압축을 하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화를 해서 폭발, 그 다음에 exhaust, 배기가스를 배출을 시키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해서 사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행정. 자, 100%를 기준으로 사행정을 할 때 100%로 사이클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흡입이 25%, 압축이 25%, 폭발이 25%, 배기가 25%. 그래서 사행정 사이클이 완벽하게 한 행정을 돌았을 때 힘을 내는 구간은 25%밖에 안 돼요. 100%의 행정, 사행정 사이클이 돌았는데 그 중에 실제로 힘을 내는 구간은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기관 차들이 열 에너지의 효율성을 계산할 때 30%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름을 때워서 엔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에너지를 만들 때 불이 붙어서 뻥 터질 때까지 흡입, 압축, 배기라는 손실에 관련된 행정 사이클이 필요해요. 폭발할 때만 힘이 나오니까. 폭발할 때 열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크랭크 축을 돌릴 때도 손실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크랭크 축이 플라이휠을 돌릴 때 무거운 플라이휠을 돌려야 되니까 또 손실 에너지가 발생하고, 거기서 미션의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1, 2, 3, 4, 5단의 기어 단수를 통해서 기업이 변환해서 구동 손실이 생기고,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이 각도가 꺾이면서 또 구동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퀴를 굴리기 위해서 디퍼렌셜에 가서 90도로 180도로 꺾이면서 거기서 또 손실이 생기고, 바퀴를 돌리고 하면서, 그래서 경유가 됐던 가솔린을 때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럼 효율성이 얼마나 되냐? 채 30% 초반밖에 안 돼요. 내가 이 휘발유를 가지고 원래대로 에너지를 빵 터트리면 이 휘발유를 갖고 빵 터트려서 100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100의 에너지를 자동차를 굴리는데 전환을 하려면 대략 30% 내외밖에 효율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것밖에 안 나와? 엔진 안에서도 사행정 사이클이 돌아갈 때 실제로 힘을 내는 건 폭파행정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자, 근데 제가 예전에 도요타의 에키슨 시스템, 도요타가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에 에키슨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원래 에키슨 시스템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할 때 이 커넥팅 노드가 변환을 거쳐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걸어요. 커넥팅 노드에 로드를 하나 더 걸어서 크랭크 축을 돌리면서 흡입과 압축을 할 때는 일반적인 스트로크로 움직이고, 폭발과 배기를 할 때는 더 길게 움직여서 같은 흡입 압축에서 폭발을 할 때 더 길게 움직여서 토크를 증대시키는 엔진을 에키슨 박사가 만들었나 보지? 그래서 에키슨 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그 엔진은 단기통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크랭크 축을 돌릴 때 로드를 걸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다른 기통에 실린더가 붙게 되면 구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단기통 엔진에서만 쓰고 효율성이나 내구성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키슨 사이클 시스템은 널리 보급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도요타나 렉서스는 애키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그런 원리를 흡입하고 뭐 압축하고 이런 피스톤의 움직임을 갖고 애키슨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VVT처럼 밸브가 열리고 닫힐 때 지연 지각과 열림의 양을 가지고 애키슨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애키슨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행정의 변화를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오리지널 애키슨 엔진이었으면 사행정인데 가변 사행정을 구현하는 엔진이죠. 저는 그 시스템을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그게 상용화로 널리 보급되진 않았고 그 다음에 마츠다가 만든 예전에 독일의 무슨 henkel 박사인가 무슨 박사가 착안을 했고 완성은 마츠다에서 시킨 로터리 엔진 시스템 이렇게 생긴 실린더 안에서 삼각형의 구형이 돌면서 흡입압축 폭발을 만들어내는 로터리 엔진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조금 다른 내연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걔도 내구성 문제 때문에 널리 모든 제조사가 쓰지는 않았죠. 마츠다에서 쓰다가 단종됐다가 최근에 다시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포르쉐에서는 최근에 어떤 엔진을 특허 등록을 하고 지금 얘네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육행정 시스템이에요. 육행정. 육행정이 뭐냐면 보통의 엔진들은 흡입 압축을 할 때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아요. 폭발 배기할 때 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총 360도씩 두 바퀴를 도니까 720도. 720도를 돌았을 때 모든 행정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4기통은 720도를 돌 때 피스톤이 빵빵빵빵 180도에 한 방씩 터지고 6기통들은 120도에서 빵빵빵빵빵 터지고 8기통들은 90도에서 빵빵빵빵빵 터지고 그래서 다기통 엔진일수록 부드럽다고 하는 게 720도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이 끝날 때 두 바퀴 크랭크 축이 두 바퀴를 돌아서 모든 행정을 끝날 때 몇 개의 피스톤이 빠바바바바방 터지냐에 따라서 기통수로서 부드러움이 또는 뭐 엔진의 잔진동이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걔는 이제 엔진의 특성을 갖고 얘기할 때고 우리는 지금 엔진의 행정만 갖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720도에서 한 행정이 끝나는데 인테이크, 컴파레이션, 파워, 스캡 엔진? 이거는 뭐 청소하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이저스트까지 흡입, 압축, 폭발, 배기까지 4행정을 720도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기 상사점으로부터 흡입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상사점으로 가면서 압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발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배기를 하죠. 이렇게 720도 두 바퀴를 도는 동안 힘을 뽑아내는 구간은 여기 딱 하나예요.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4행정을 100%로 보면 힘을 만들어내는 구간은 폭파 행정인 25%. 100%에서 딱 25%만 힘을 분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연기관은. 자, 근데 포르쉐가 만든 요번에 특허를 낸 이 엔진은 720도에 360도를 더해야 돼. 왜? 4행정이 아니라 6행정이니까 2행정이 붙는 거예요. 2행정이 가서 달라붙으니까 행정이 끝날 때 4행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행정으로 끝나니까 360도를 더해야 되니까 1080도가 돼요. 1080도.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아야 행정이 딱 끝나요. 한 행정이 끝나는 거예요. 6행정으로 해가지고 4행정 흡입 압축 폭발. 그러면 누사장님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4행정인데 6행정은 그러면 어떻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6행정은 흡입 압축 그 다음에 폭발 배기가 아니라 폭발한 다음에 다시 압축 다시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6행정 세 바퀴를 돌면 두 번의 폭파가 있어요. 두 번의 폭파. 그러니까 보세요. 각 실린더당 하나의 실린더만 본다라고 하면 4행정 기관은 720도 두 바퀴를 돌 동안 한 번의 폭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6행정 기관은 1080도 세 바퀴를 돌 동안 두 번의 폭발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하기 쉽게 딱 자르면 되는 거야. 두 번 폭발은 너무 어려워. 그러면 한 번 폭발로만 보자는 거야. 한 번 폭발로 보면 뭐냐? 얘네는 3행정에서 한 번에 폭발이 있는 거예요. 얘네는 4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4행정에서 한 번의 폭발인데 포르쉐가 요번에 특허 등록을 하는 저 엔진은 3행정에서 한 번의 폭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4행정은 100% 행정에서 25%만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포르쉐가 이번에 만든 6행정 기관의 엔진은 3행정에서 한 번의 폭발이 있으니까 33%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내연기관의 에너지의 효율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내가 그랬죠. 내연기관의 에너지 효율성은 약 25에서 28%, 30%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만든 이 3행정은 에너지 효율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약 50% 가까이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엔진이 나오는 거예요. 연비와 배출가스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가 필요가 없죠. 전기차를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연료 시스템이 수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를 갈 이유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르쉐나 다른 회사들이 전기차를 투트랙으로 가는 이유는 환경단체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업, 국가의 제반 사업에 있어서 전기차 쪽으로의 제반 구성이라든가 에너지 어떤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정치적으로 맞물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 규제에 따른 탄소 배출에 따른 자동차 생산량에 따른 벌금도 맞물려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아예 안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그렇게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기술이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내연기관의 엔진에 절대 방만하게 가만히 있질 않는 등. 현대 기아자동차처럼 4, 5년 전에 섣부르게 우리 내연기관 이제 안 할래? 포기하고 우리 전기차 몰빵할래? 좆된 거죠. 지금 내연기관의 회사들은 엄청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은 엄청난 기술 집약의 엔진이 필요합니다. BMW는 엔진도 엔진이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을 갈고 닦아놨어요. 벤츠도 마찬가지죠. 폭스바겐 그룹도 그렇고. 자, 포르쉐가 이거를 특허를 냈어요. 포르쉐는 누구 회사요? 폭스바겐 그룹의 회사죠. 폭스바겐 그룹도 이것들이 상용화가 될 수 있겠죠.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포르쉐가 개발한 거니까. 폭스바겐 그룹도 엔진에 대한 기술, 집약 기술이 완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벤츠는 모르겠어요. 중국 짱꼴라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BM 같은 경우는 엔진 기술과 함께 마일드 하브 시스템 기술이 놀라운 빛을 발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포르쉐에서 만든 6행정 시스템은 흡입, 압축, 폭발, 압축, 폭발을 한 다음에 흡입, 압축, 폭발을 한 다음에 압축을 하러 올라갈 때 스캡엔징이라고 해서 이때 청소 구간이 있어요. 이때 이 옆으로 어디로 일부 배기가스가 나가고 남은 그러니까 EGR 쿨러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돼요. 배기가스의 재순환인데 실린더 내부의 연소가스의 일부를 배출하고 이쪽에서는 흡입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고 이쪽에서는 배기가스가 일부 나가고 남은 거를 다시 압축 폭발을 시켜서 실린더 내부에서도 EGR 시스템처럼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가스 재순환 폭발행정 압축을 통해서 다시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나 매연이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도 현저하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 바퀴를 도는 동안 두 번의 폭발을 시킵니다. 대단한 시스템이죠. 내가 왜 페라리랑 포르쉐를 왜 옛날부터 좋아했겠어? BMW를 왜 좋아하고? 기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뭔가 이 회사들은 타협이나 얄탱이가 없어요. 딱 자동차 회사답게 기술 집약적. 아우디가 그러잖아요. 기술을 통한 진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걔네가 근데 그게 좀 폭스바겐 그룹으로 들어가서 많이 쇠퇴하긴 했는데 적어도 모름지기 자동차 회사라면
이렇게 기술에 대해서 R&D 투자를 해서 이런 획기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차를 만들 이런 거를 보여줘야 야, 씨발 저 자동차에서 존나 멋있다. 그러니. 아니 진짜 나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뭐를 가지고 엔진 사업본부를 없앤다고 발표를 하고 연구진들 다 해체 모여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내연기관. 그럼 퍽이나 엔진 기술 개발자들이 아 내가 이 회사에서 진짜 일을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갈아 넣어서 엔진 개발에 몰두하고 싶다. 퍽이나 그러겠다 씨발. 이런 걸 갖고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토기어 김정민 씨가 무슨 V3? V2에? 차 안에서 그 220V 전기 쓰는 걸 갖고 무슨 혁신이 어쩌고 저쩌고 님이 그래놓고 내가 맨날 따지니까 뭐 자기는 혁신이라 그런 적 없다. 혁신의 문을 넘었다 그랬다. 그 사람이 어떤 워딩으로 얘기했는지 정확히 기억했는데 그 당시 뭐라 그랬냐. 현대기아 전기차의 V2L 기술을 가지고 혁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씨발 자동차에서 220V 전기 쓰는 게 어떻게 혁신이냐. 미국 트럭들은 10년 전에도 일본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10년 전부터 차 안에서 110V, 220V 전기 쓸 수 있는 콘센트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혁신을 뛰어넘은 거냐. 내가 막 이런 식으로 라이브에서 비아냥거리니까 또 은근슬쩍 말 바꾸기 있잖아요. 자기는 혁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혁신의 문을 넘어섰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말 돌리기 시전. 근데 그 영상이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그걸 본 사람들이 나한테 알려준 것도 있고 나도 그걸 보고 맞대응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기억을 나는데 전기차에서 커피포트로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를 끓여 먹는 걸 갖고 혁신을 운운하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아예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의 기술을 논하는 자리에서 자동차 안에서 커피를 끓여 먹는 걸 갖고 혁신과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건 선 넘은 거잖아요, 진짜. 자, 내가 얘기할게요. 혁신이라는 건 이런 거. 페라리는요, 어? It's strange on the, 제가 영어가 뉴올리언즈에서 오래 살았고 제가 사투리가 좀 심해요. 그 뉴올리언즈의 사투리니까 이해하고. Strange on the face. 페라리가 거꾸로 뭐 엔진 시스템을 뒤집은 거는 뭐 몇 가지의 혁신적인 이유가 있다. 뭐 현실적인 뭐 이런 이유가 있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뉴올리언즈에서 살다 온 수소 내연기관 시스템 및 엔진의 혁신. 얘네도 이거 특허를 냈어요. 얘네도 이 엔진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페라리가 처음으로 직렬 얘네 옛날 레이싱 할 때 직렬 6기통 엔진이 있었거든요. 직렬 6기통 엔진을 다시 최근까지는 V6 엔진 뭐 180도 협각부터 해서 플랫 크랭크 축의 플랫 그 크랭크 축의 뱅크각이라든가 얘네만의 독특한 엔진 생산 방식인데 이 엔진의 핵심은 뭐냐? 엔진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요 위에 원래 엔진 블럭에 헤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캠샤프트가 있고 밸브가 있었는데 크랭크 축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엔진을 거꾸로 뒤집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 무게 중심과 여기에 올라가는 시스템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뭘 시스템을 넣냐? 여기에 이제 전기 모터들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전기 모터를 어디다 넣냐면 요 캠축이나 요런 곳에 전기 모터들을 꽂아요. 수소 내연기관 엔진 시스템 플러스 전기 모터가 앞바퀴에 또는 뒷바퀴에 구동을 해주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대로 또 적용이 되고 플러스 엔진에 전기 모터들이 갖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 모터들이 붙어서 엔진의 회전에 관여를 하겠죠. 그리고 엔진을 180도 거꾸로 설계해서 크랭크축이 위에서 돌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저중심, 그리고 엔진을 더 바닥으로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미션이라든가 동력계통을 엔진의 위쪽으로 설계함으로 해서 엔진과 파워트레인,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설계적 구조적 한계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무게중심이라든가 레이아웃 설계도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구동할 때 뭐 캠축이라든가 여러 풀리나 이런 것들을 모터를 제어해서 엔진의 움직임을 아예 내연기관의 움직임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한테 전기 공급을 또 어떻게 해주느냐? 배기 라인에
터보가 있어요. 배기 라인에 터보가 2개가 걸리는데 배기 가스가 터빈을 돌려서 터빈이 만들어낸 힘으로 발전기를 돌립니다. 터빈에 돌리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여기서 생성된 전기로 엔진을 제어하는 모듈 모터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대단한 새끼들인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신을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혁신적인 엔진이다. 배기가스에 터빈을 달아서 배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맞은편 터빈을 돌려서 흡입되는 공기의 공급량을 늘리는 건 사실 전투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하늘로 올라갔을 때 산소가 부족하니까 엔진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나온 게 이 터보 시스템이었는데 그때도 이게 혁신이었죠. 엔진 구성에서. 근데 이 터보 시스템을 발전 모터를 돌리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큰 암페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걸 갖고 무슨 구동 모터, 주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필요한 구동 모터나 미션에 달라붙는 큰 모터를 돌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성된 발전 용량을 가지고 엔진에 붙어있는 모터 모듈에 전기를 공급을 한다는 거죠. 페라리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곧 생산에 돌입한다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혁신이고 자동차 제조회사가 당당하게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완성시켰다. 우리는 이걸 차세대 엔진으로 등극시킬 거다. 이걸 생산하겠다. 존나 멋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두 엔진은 얘네들은 하이드로젠, 수소 내연기관이잖아요. 차세대 엔진이죠. 엄청나게 친환경적일 것이고 아마 출력이라든가 시스템적인 효율성도 장난 아닐 거예요. 포르쉐? 투트랙이잖아요.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로 거기에 육행정 기관의 이 시스템까지 더해서 자기네들은 내연기관 포기 없이 같이 가겠다라는 거죠. 왜? 나중에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기차가 그때 가서 또 어떤 규제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고 리튬 이온 시장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여러 자원의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육행정 엔진 내연기관 시스템은 이건 진짜 기술인 거죠. 적어도 자동차 회사들은 토요타도 수소 엔진, 수소 내연기관 엔진의 완성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의선이 형,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형은 회장직을 맡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진두지하게끔 그리고 나머지 임원이나 주주들이 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이 마케팅이나 매출에 관해서만 목표 설정을 못하게끔 해야 정말로 제대로 된 현대자동차 그룹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형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리로 가겠습니다.